자, 7월 모의고사 해설 같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력평가 기출은 어떻게 제가 해설을 할 거냐면, 제가 만약에 오늘이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였다면 6월 모의고사에는 이런 선지가 나왔고 9월 모의고사에는 이런 선지가 나왔어.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이 이런 내용이 있고 수능 완성에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 4개를 짬뽕해 보면 수능엔 이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해설을 한다면, 학력평가 기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설을 할 거냐면 그냥 과거의 기출을 복습한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학력평가 기출 자체에는 평가원처럼 뭔가 정교하게 출제된 뭔가 미출제 요소가 있다기보다는 주로 과거의 기출을 재활용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아예 낯선 개념을 출제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상대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 7월 모의고사 점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제가 정리해드리는 기출 선지들을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만 이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핵심 과제네요. 자, 이런 건 틀리지 맙시다. 근본적인 도덕 원리를 탐구한대. 무슨 윤리학? 이론 윤리학. 안 어렵죠? 윤리학은 도덕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추론의 규칙을 분석해. 무슨 윤리학? 메타 윤리학. 끝.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이거 메타죠. 도덕적 관행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기술하는 거. 이거 뭐가 돼요? 기술 윤리학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메타가 될 거고, 얘는 기술 윤리학이 되겠네요. 그 다음, 도덕적 논의에서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 요게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 윤리 이론을 응용하여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거. 요건 뭐가 돼요? 정확히 실천 윤리학이 되겠죠. 그다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도덕 규범 제시. 이게 정확히 뭐가 되냐면 이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답은 보자마자 바로 여러분들도 3번을 찍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오케이, 답은 3번. 다음, 동양윤리 파트인데, 사실 이 동양윤리 파트는 다른 것들은 그냥 크게 안 어려운데, 최근의 트렌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걸 하나 뽑으라면 저는 이겁니다. 유교 지문이랑 도가 지문이 상당히 낯설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나중에 뚫는 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유교 지문이랑 도가 지문이 되게 비슷한 걸 갖고 와서 학생들이 오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요즘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이건 지금 불교랑 장자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는 딱히 그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네요.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갈 때 단위 서로 의지할 때 서 있을 수 있듯,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오케이, 교과서 기본제 시문입니다. 교과서 기본제 시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문 독해를 하지 않고 그냥 뭐 할 거냐면 그냥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자마자 그냥 석가모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보자마자 석가모니. 그 다음,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이 아니라 귀로 들어야 한다. 이거는 사실 정확히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윤사 기출 지문이에요. 평가원이래. 이거 출제하신 교사분이 무조건 평가원 윤사 기출 보고 만드신 겁니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만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된 도는 오직 빈 곳에만 모인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심재라고 한다. 그럼 결국 이 지문의 내용을 설명을 해보자면, 뭔가 감각에 치우치기보다는 뭐로? 마음으로 듣는 거고, 마음으로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귀로 듣는 거다. 그러면 이때 귀로 듣는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비우고 만물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심재를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장자가 되겠죠. 오케이.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깨달아 열반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거 부정하죠, 불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개념, 그냥 탕탕 쳐내야 됩니다. 연기 법칙을 깨달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내야 된다. 답 2번. 아무도 안 틀리는 문제. 하늘의 도에 따라서 12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12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도 틀렸죠, 지금 장자 입장에서.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하늘의 도라는 표현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유불도가 동양사상에서 도라는 개념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각각 다 전부 다 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문제는 여기서 도를 천도, 하늘의 도로 해석하는 건 유교의 입장이다. 그래서 저는 3번 선지를 뭐 12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이쪽 파트에서 그냥 도가 아니다 라고 풀었어도 됐고, 아니면 3번 선지는 그냥 정확히 유교의 입장이다 라고 풀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됐죠? 무의의 다스림을 통해 만물의 위계 확립, 만물의 위계가 아니죠. 장자는 뭐를 주장하죠? 만물은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인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장자도 아니고, 그죠? 석가모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애매한 게 이제 유교도 아닙니다. 왜냐면 유교는 기본적으로 차별적인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다 틀린 선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실전적인 해설강이기 때문에 답은 2번 찍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됐죠? 자, 3번입니다. 3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요즘 들어서 애들이 이쪽 파트를 어려워하는데, 야스퍼스랑
이제 하이데거의 비교 구도를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 왜 어려울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쪽 파트를. 롤스랑 노직은 엄청 팔 때 아무도 이 파트를 집중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수특만 풀어도 이쪽 파트는 틀리지 않습니다. 봅시다. 기술은 타른페한 방식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애들이 하이데거가 타른페라는 건 알아. 근데 문제는 뭐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이해돼? 기술은 타른페한 방식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도 타른페는 존재했어요. 봐봐, 얘들아. 씨를 뿌려, 땅바닥에. 땅바닥에 씨를 딱 뿌려. 씨를 뿌려. 그럼 뭐가 나? 싹이 나, 싹이 나. 싹이 나. 이거 뭐야? 자연이 모습을 드러낸 타른페야. 근데 요즘 현대 기술은 뭐 하냐면 이렇게 자연이 싹을 칠 때까지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 그냥 냅다 다 파버려. 왜? 자연을 하나의 에너지 저장고처럼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하이데거가 지적하는 포인트는 이거지. 뭐야? 지금은 기술이 이제 자연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 하면 단지 그냥 수단으로만 구차할 경우에는 언젠간 인간도 뭐가 된다? 기술에 내맡겨져서 종속되니까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아무튼 하이데거가 되겠네요. 됐죠? 을은 기술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관여할 수 있죠. 당연히 뭐하면?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그게 활용되면. 근데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왜? 가치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 기술은 그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생각해보면 독해를 해봐 지문을. 그 기술을 실현시키는 거 이게 누구야? 인간. 근데 그 인간으로부터는 뭐가 돼 있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니까 기술 그 자체는 뭐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니까 그냥 뭐해라? 가치 중립적으로 고찰하면 된다. 그러나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으로 우리가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안 바라보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럼 가봅시다.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방금 제가 아까 정확히 설명드렸던 요 싹의 얘기입니다. 옛날과 달라졌죠, 지금 기술이. 그러면 맞네요. 기술은 인간의 개입 없이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 맞는 설명입니다. 지금 이것도 저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여기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돼 있대.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는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이 파트를 공부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그 자체는 인간 의도와 무관하게 목적을 지닌다가 아니죠. 왜 목적을 지닌다가 아니냐면 이게 또 조심해야 될 게 기술 그 자체는 인간 사회와 무관한 발전 논리를 가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무관하게 목적을 지니는 건 아니에요. 왜? 얘는 뭐니까? 공허한 힘이니까. 알겠죠? 요거를 좀 끌어와서 이렇게 풀었으면 어땠을까? 됐죠?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지도를 통해서 선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야스퍼스 부정으로 풀겠습니다. 저는. 왜? 기술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라고 뭐라 했어요? 지문에서 알려줬어요.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인간의 지도를 통해 본질이 선이 되냐고. 본질이. 이미 본질은 정해져 있는데. 이해돼요? 본질이 어떻게 갑자기 선이 되냐고. 이렇게 낯선 선지가 조금 나와도 이건 그냥 가볍게 쳐내고 다 보자마자 1번 처리했었으면 어땠을까?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틀릴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벌 파트 같이 보도록 합시다. 종신노역형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한 범죄의 성공 가능성과 종신의 고통을 비교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보세요. 범죄자 중에서 야 나는 오늘 이 범죄를 100%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살인이야. 그럼 생각해봐. 살인 미수죄라는 게 왜 있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살인이. 그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범죄자는 뭐 하겠어요? 이제 베카리아가 지금 이 지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독해해보면 종신노역형의 고통이랑 범죄자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그 성공 가능성을 고민해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종신의 고통이 당연히 엄청나게 크다고 보니까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독해를 했으면 학생 수준에서는 성공이 아니었을까? 이해되죠? 종신노역형은 사용보다 훨씬 지속적인 인상을 남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베카리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지금 뭐 특별히 제시문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쳐내겠습니다. 칸트가 될 거고 병은 시민의 안전은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로부터 조건부로 보장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루소가 되겠네요. 오케이. 뭐 특별히 낯선 지문이 없기 때문에 자 요것도 하나를 정리해보면 문제풀이 태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문제풀이 태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보세요. 기본적으로 낯선 지문일 때 무슨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얘가 선지랑 독해로 연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문을 봤는데 너무 많이 봤던 지문이야. 그러면 당연히 독해로 나올 가능성이 적겠죠. 왜? 이미 기출에서 그 지문을 나왔고 그거와 관련된 선지를 출제했다면 이미 출제자는 그 선지 정도는 학습했다는 걸 전제로 툭툭툭툭 선지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오케이.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문제를 풀면서 낯선 지문이 나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해되죠? 오케이. 이따 낯선 지문 나오면 같이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칸트가 지금 보면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해 가져야지. 이거는 칸트가 간과하지 않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조심해야 되게 요거 평가원 기출 기억나야 돼. 형벌은 범죄자 자신의 선, 그 다음 사회적 선, 이거 두 개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났으면 기출을 다시 보셔야 돼요. 평가원. 범죄는 범죄자가 스스로 형벌을 의혹한 결과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칸트가 제기할 수 없는 비판이죠.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 범죄자죠. 범죄자라고 나와 있는 순간 얘는 무슨 인격? 보자마자 무슨 인격? 현상체적 인격입니다. 보자마자 얘는 현상체적 인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면 범죄자는 현상체적 인격이야. 보자마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어? 얘는 형벌을 의혹할 수 있어 없어? 형벌을 의혹할 수 없어. 이거에 대한 개념 설명하진 않을게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형벌 받을 행위를 의혹한 거야. 행위를 의혹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요거에 대한 개념은 모르시면 또 따로 물어보셔서 반드시 얻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살인자를 더 이상 시민적 인격죄로 볼 수 없음을 강조인데 이거는 루소가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푸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기 나와 있겠지만 루소는 살인자는 사회계약을 파기했으므로 조국에 대한 배신자가 된다라고 보면서 올해 수능 특강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살인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시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다? 얘는 공공의 적이다, 악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번역본마다. 이해되죠? 요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뭐 이쪽 파트 내의 내용은 너무 많이 내온 내용이라 사실 낯설지 않았고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생명권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소지가 됐겠고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에 다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루소가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루소가 강조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평가 기준에 나왔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가의 존립과 뭐가 양립할 수 없냐면 살인자의 존립이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존립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돼 무조건. 그럼 생각해봐. 국가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두 가지로 나온다라는 거야. 옛날에는 소개도 안 되었던 내용인데 분리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고 사형이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 추방형이 있겠지 아예. 그래서 요 추방형도 최근 들어서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여기서 한번 복습을 해주셔야 될 거는 요거. 요 선지랑은 같이 뭘 복습하셔야 되냐면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요런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원 기출 중에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평가원 기출이 있으니까 요걸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선지랑 관련해서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루소의 추방형과 관련된 에서 또 그 기출선지랑 같이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살인자를 시민으로 안 본다라는 내용은 뭐 루소와 관련된 문제면 어디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됐죠? 오케이. 지금까지 킬러 하나도 없었습니다. 각자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국가 내 세계층 나왔네요. 국가 내 세계층 나오면 누구예요? 그냥 플라톤이죠. 그죠? 플라톤.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가지고 거짓말 안 치고 중학교 때도 배웁니다. 얘는 누가 돼요? 맹자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자, 국가 내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되는 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플라톤의 입장에서 절제가 되겠죠. 절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통치자 계층이 있고 방위자 계층이 있고 그죠?
얘가 이제 생산자 계층이 있을 때 세 계층이 모두 갖는 덕은 뭐가 된다? 절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각자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직분에 임해야 된다. 맞죠? 근데 저는 요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았을 것 같냐면 여기서 지문에서 물론 기본 개념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공부 제대로 했으면. 근데 국가 내 세 계층의 참견이나 기능의 상호 교환은 이 국가에 대한 최대 해악이며 가장 큰 악행이라고 지문을 통해 말해줬으니까 이거를 연결해서 어떻게 푼다? 아,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직분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해되죠? 그다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그들의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되겠죠. 왜? 주어가 뭐니까 지금 백성이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뭐가 되냐면 선비라든지 아니면 뭐 군자라든지 뭔가 이런 이상적인 인간상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항산이 없어도 뭐가 되냐면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꿈틀꿈틀 사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경우였다면 이 선지가 좀 애매할 수 있어도 지금 선지 자체가 지금 뭐냐면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선지다. 그럼 이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 리얼 선지에서는 관련해서 복습을 해주셔야 될 기출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요거는 어느 구도를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정약용과 플라톤의 기출을 복습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 중에서 수호자 계층에 해당하는 수호자 계층에 해당하는 통치자랑 방위자, 그죠? 통치자랑 방위자 계층은 뭐가 안 되냐면 사유재산 소유가 안 됩니다.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다는 건 뭐냐면 생산자 계층은 뭐가 된다? 사유재산이 소유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근데 정약용을 포함한 유교 사상가들은 생산자 말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계층이 사적 재산 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가 되냐면 오히려 플라톤은 명확히 X가 될 거고 맹자는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유교의 기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는 무슨 기출을 복습을 해주셔야 되냐면 정약용과 플라톤이 그 다스리는 사람의 사유재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를 한 번씩 복습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잠깐 답만 표시를 하고 가면은 3번, 2번, 1번, 4번이 되면 되겠네요. 맞죠? 뭐 제가 뭐 틀리진 않았을 거니까 저도 답을 모르는 상태라서 나중에 풀고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사회계약론 파트가 맞네요. 사회계약론 파트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평가원 기출 기준으로 일단 윤사 기출 수준까지 이미 건드리기 시작했고 정말 말 그대로 아무거나 막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좀 스토리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문제를 풉시다. 모든 사람을 떨게 만드는 공공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됐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해 가셔야 될 거, 얻어 가셔야 될 포인트. 자, 홉스, 로크, 루소 전부 다 자연 상태가 결국 전쟁 상태로 간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만약에 자연 상태가 처음부터 그냥 전쟁 상태였어 이래버리면 걔는 누가 되는 겁니까? 걔는 홉스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자신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거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홉스가 되겠죠. 그래서 홉스는 뭐 1인 군주도 인정하고 하나의 합의체도 인정하지만 당연히 홉스는 1인 군주를 더 선호합니다. 그럼 대체로 평화로운 자연상태라고 하는 거 보니면 벌써 저는 로크입니다. 그죠? 시민사회에 속한 국가의 구성원들은 모든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공동체에 양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모든 당사자에게 공평하고 한결같은 심판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죠? 통치자는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합시다. 요거. 자, 임의로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예요. 근데 홉스는 통치자가 처벌받아요. 통치자가 사법권도 가지고 있을 텐데 통치자가 어떻게 처벌을 받아? 그러면 통치자는 법의 지배를 안 받겠네. 누구와 달리? 로크와 루소와 달리. 이해돼요? 그러면 당연히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겠죠. 절대권주니까. 그 다음 사회계약 이후에야 시민은 주권자로서 이 표현 너무 많이 나왔다. 한번 테마 쭉 정리를 해보면 홉스는 주권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리바, 이어, 턴이겠죠. 뭐 1인 구주일 수도 있고 하나의 합의체일 수도 있고. 루소는 주권자가 누구예요? 모든 인민이 되겠죠. 그 다음 요거 조심해야 될 거. 이거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로크는 뭐예요? 인민이에요. 인민 마찬가지로. 근데 이 주권이 이렇게 인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계약론 사상에서 사실상 기본적으로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뭐도 가지고 있냐면 입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 정확히는 루소가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입법권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뭐냐면 로크는 이러한 입법권들을 인민이 뭐하죠? 입법부에 신탁을 합니다. 이해되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개인은 사회계약 시 자연권을 전면적으로 양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면적으로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요거랑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무슨 기출을 복습을 해볼 수가 있냐면 사회계약 시에 자연권을 양도할 때 로크는 대표적으로 뭘 양도 안 하냐면 생명권이랑 재산권을 양도를 안 한다라는 기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양도하지 않은 권리도 뭐 해줘야 된다?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기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죠? 요거는 꼭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요거랑 관련해서는 요 양도 테마랑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출을 한 번쯤은 복습을 해주셔야 된다. 이해되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사회계약 시에 자연권을 전면적으로 양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이건 오히려 누구의 입장에 가까울 거냐면 루소의 입장에 가깝겠죠. 만인이 재판관이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권 보장이 불확실하다. 정확한 내용이죠. 이게 로크의 이건 기본 개념이 될 거고. 그다음 소유권은 사회계약 여부와 무관한 자연적 권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확히 누구에만 맞는 선지냐면 요거는 정확히 로크의 입장에 맞는 선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거랑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연 상태에 소유권이 있습니까? 소유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맞다라고 할 상관은 로크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홉스는 확실히 아닌 게 뭐니까 자연 상태에서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거 사적 소유권이 당연히 없게 되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루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사유재산은 존재하지만 그게 정당한 소유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건드릴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로크만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오케이. 7번 문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못 고쳐드립니다. 국어 문제 못 고쳐드려요. 오케이. 안 풀게요. 뭐 맞겠죠 설마 여러분들은. 8번 문제 봅시다. 죽음은 현존재 나왔으면 그냥 하이되고죠. 그럼 생각해봅시다. 하이되고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순수한 상태에 있게 된다. 죽음 이후에야 오직 영혼만. 그러니까 육체라는 감옥 안에 지금 뭐가 돼 있냐면 영혼이 갇혀 있다가 이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게 뭐야 돼?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돼서 홀로 순수한 상태에 있게 된다. 누가 되죠? 플라톤이 되겠죠. 오케이. 가봅시다. 인간은 삶의 유한성에서 어떻게 벗어나죠?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동물은 죽음을 자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옛 기출을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개념 강의를 똑바로 안 들었거나 혹은 아니면 개념 강의를 들었는데도 옛 기출을 안 풀어봤다 하면은 분명히 옛 기출도 한 번씩들 다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 기출에 있는 내용이고 죽음을 계기로 영혼과 육체는 이데아의 세계 아니죠. 지문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가 틀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죠? 정확히 맞는 선지가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죽으면 본인이 이데아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비로소 참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하이데거가 부정하겠죠. 하이데거는 뭐 사후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지금까지도 킬러는 없었습니다. 성스러운 것이 자신을 드러낼 때 인간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 뭐 종교 얘기니까 엘리아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됐을 것 같아요. 엘리아데. 자연물 그 자체가 성. 이거는 정말 맨날 나오죠. 기출에서. 돌이 신이냐고. 말이 안 되지. 돌의 성이 드러날 수 있는 거지. 돌 자체가 성이냐고. 말이 안 되지. 성스러움과 속됨은 서로 구분되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정확히 맞는 소연이죠. 당연히 구분은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성스러움이 이 속된 것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당연히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죠. 이게 되죠. 그 다음 이것도 맨날 나오는 성질. 성스러운 공간과 주변 공간은 당연히 질적으로 다르죠. 신이 현현한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신이 현현하지 않는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종교적 인간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두 개의 공간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들도 선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선지의 의미를 한 번씩 이해해보면 어떨까. 이해되죠? 성스러움은 인간의 삶과 자연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요 엘리아드랑
엘리아드 관련 테마에서 맨날 나오는 것 또 하나 뭐 있어요? 비종교적인 인간도 나도 모르게 종교적 행위한다. 뭐 그런 선지도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겠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그 다음 자연과 윤리 파트 문제입니다. 자연과 윤리 파트 문제는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이랑 제 수업을 안 들은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 일단 저는 사상가들 다 안다라는 걸 전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연과 윤리는 늘